대책에서 그동안 고민하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현안들을 파악했고요. 그 외에는 먼저 언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긴 했으나, 근데 제가 지르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혹은 지역의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례들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실패를 했고,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냐면, 저는 이제 지역에서 시민사회를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시민 대책위가 됐던, 때때로는 시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무슨 행정조사위원회가 됐던, 무슨 협의체가 됐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도 악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누구도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패는 많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만 전가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것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 점 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세 번째 게 핵심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갖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패 사례들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 15년 정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내지는 그 대응과 관련돼서 활동했던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영암 F1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소위 기업도시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을 그 지속가능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소위 자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이제 기업도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역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기업과 그 다음에 지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기업과 지자체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자족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그 다음에 정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 잡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F1 사례가 좀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지역 개발을 할 때 늘 기본적인 개발 방식에 있어서 소위 앵커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즉 킬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거대한 개발 사업을 끌고 나가려면 뭔가 가장 프론트에 서 있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앵커 사업, 그 다음에 핵심 사업 이런 개념으로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주목했던 게 소위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대회였습니다. 사실 이 경주대회가 처음에 됐을 때는 되게 이제 장밋빛 인상이 있었죠. 연평균 생산 유발효과가 2,500억이 넘고 부가가치가 1,000억, 고용 유발효과가 2,500억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그 개최 후에 그 직후에 나온 게 1,000억 정도의 지방채만 딸랑 남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나오고 경제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시점하고 실제로 그것이 검증 가능한 시점까지 시차가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리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책 결정을 했던 선출직 공직자도 그 자리에 없고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아무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다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만 과거에 결정했던 걸 가지고 뜬구름 잡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 1,000억의 지방채는 이 전남이 여러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채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요, 향후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심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채라고 하는 건 사실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이후에 개발 여력을 만드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점으로 이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초기에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영암에서 F1을 할 때 그 전전해에 군산에서 F3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행 사업이 있었던 거죠. 근데 F3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경기 개최권을 갖고 있는 피아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사실 대개 우리가 IOC나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공정하고 어떤 그런 합리적인 기구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는 피아라고 하는 데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판매를 하고 있는 사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F3를 하면서 그거에 당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F3를 추진했던 사업체의 대표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거 그쪽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재밌는 건 그걸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F1은 아니다. F1은 F3랑 다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황당한데 이게 외국에 가서 그 CC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국회에서 그 계약서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처음엔 제출을 거절했어요. 이게 비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국비를 주려면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거 내놔라 했는데 연문 계약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황당했죠. 왜 연문 계약서밖에 없지? 보통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계약을 특히 국제 기업이나 내지는 뭐 해외 기업이나 이런 데랑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계약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문과 영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엔 영문밖에 없었습니다. 해석상의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국문 계약서를 만들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실제로 이런 큰 계획을 추진하려면 사전 조사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전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슷하게 기업 도시로 했던 게 이제 무주에서는 관광을 테마로 해갖고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표가 문화관광연구원,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에서 만든 건데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기에 사업자가 내놓는 제안서를 봤더니 재투자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익은 봐요. 이익을 얼마큼 보냐? 연간 49억을 보게 돼 있는데 이 49억이 지역에 재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족성인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짜. 해갖고 이쪽에서 다시 만든 게 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100억 정도의 재투자 금액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계획이 나왔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딱 보면 이 재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공사비를 낮췄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공사비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나와 있는 공사비보다 낮은 공사비가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사업 면적을 줄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억지로 타당성을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또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렇게 타당성을 맞춰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장. 문제는 이게 백지화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한국전선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사업에 손을 딱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한전선이라는 데가 책임을 졌냐?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도 못 판 요 사건 때문에 주민들하고 무주군이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봤는데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봤냐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시기 동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집을 고치고 거기에 뭔가 농사를 짓고 하겠어요. 어차피 거긴 사과밭이 되게 많았는데 사과밭 거기 골프장 지어질 거야. 농사 안 짓습니다. 금방금방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했죠. 근데 군 입장에서도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먼저 쓴 돈이 127억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 돈 받았나?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됐던 사업도 이 사업의 주체가 손을 털고 나갔을 때 실제로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협약서 문제 아니야? 그건 계약의 문제 아니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대한전선 자체가 자기네들 기업의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엑시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 거여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의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확보되기 되게 힘들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 되게 힘든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됐던 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 무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크게 논란이 나온 게 뭐냐면요. 골프장에 대한 용도 변경을 군에서 먼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해줘버렸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고랭지 사과를 재배했던 일부에서 펜션 사업이 막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실 용지 변경을 기존에 있는 그 제한구역 내에서의 용지를 생활체육시설 용지로 바꾸면 해당 토지주는 엄청난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떠나도 이게 기회야 해서 펜션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요 가까이 있었던 의정부에서 했던 경전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00억씩 재정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과 별개로 주고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의정부 때는 저 MRG도 있고, 그러니까 즉 최소 수익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니까 이거 지금은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편법의 인자 사업이 되고 있냐면 이때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냐면 수익과 손해를 모두 다 나누는 방식. 그러니까 이익 손해 분담 방식의 BTO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익이 나면 나누고 손해가 나면 나누니까 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특수 목적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를 합니다. 이익이 날 것 같으면 회계를 정리해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순이익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회계를 정리하고요. 대신에 손해와 관련돼서는 손해를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회계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민간 사업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최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난다고 그거를 시랑 나누겠습니까? 왜 나눕니까? 이것을 잘 내고하면 이 이익을 내가 다 갖고 갈 수 있으면 다 갖고 가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기업이 부도덕하거나 문제인 게 아니고 원래 이 제도의 설계 자체가 기업이 굉장히 공익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추진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촘촘하게 짜져 있어야 됩니다. 일단 협약 단계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의 상호 검증, 회계의 상호 검증과 그다음에 금융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계 항목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민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나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된 게 없고요. 아마 동두천에서 그걸 하게 되더라도 기재부에서 만든 시행 협약서 초안을 가지고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어쨌든 표준 모델이 있으니까. 근데 그 표준 모델대로 하면 100% 그 기업의 이익 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의정부 사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핫한 게 이 춘천의 레고랜드 부분인데 이 춘천 레고랜드 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밀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외자 유치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외자 유치를 하려면 그 외자 적격과 관련된 검토에서부터 되게 조치들이 많았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외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법인에 대한 적격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유예를 해주는 방식으로 풀어졌을 때 이게 첫 번째 수혜 대상입니다. 이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막 이랬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연평균 200만 명 방문 예상.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관광 트렌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청사진이 2021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이죠. 그런데 이게 다 불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됐냐면 우리도 다 아는 그 채권 사태가 터집니다. 왜? 강원도 지사가 기존에 있는 그 중도개발사의 중도개발공사에 그 묶여 있었던 채권을 갚지 않겠다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채권 파문이 일어납니다. 국채가 엄청나게 다운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건 이때의 시기와 이때의 시기가 불과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 특히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뭔가를 조치해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강원도의 지역사회가 기존 도지사인 최문순 도지사에 대해서 소송 걸었습니다. 비용,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을 걸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연간 방문객 수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간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7개월 동안 65만 명, 한 1년 잡아봤자 1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게 뭐야? 라고 공방을 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숫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 멘트입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레고랜드가 방문객 수를 제공하지 않아 월별 관광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통신사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관광객 수를 활용하고 있다. 요 멘트가 중요합니다. 왜 춘천시는 사업자인 레고랜드로부터 직접적인 방문객의 통계 숫자를 받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통제 못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특히 기업의 경영 비밀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에 몇 명이 왔는가 가지고 시가 통신사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레고랜드가 만약에 국내 기업이라면 국내 관행처럼 팔을 비틀어서라도 자료를 빼낼 텐데 레고랜드가 해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적 관행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통계 데이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에 출입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춘천시는 자기가 내놓은 지방공사가 파산할 정도로 뒷배를 봐주고 그 담보를 제공해갖고 여기서 그 빚을 낼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데 나중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거에 대한 자료도 못 받고 있네? 이건 되게 웃긴 천국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춘천시가 바보네. 저런 거는 사전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이블에 내가 지역에 유치할 기업의 상대자를 딱 앞에다 두고 정당하게 이것도 당신들이 보장하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런 의무를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저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을입니다. 기업을 모셔오는 것에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실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로 보시는 것이 맞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갑을 관계의 형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이 창원도 그렇지만 합천도 비슷한 일이 터졌는데 이 창원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그 지역 KBS나 이런 데랑 자료를 받아서 요 추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를 얘기하는 거지만 더 드라마틱한 거는 합천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이 창원의 경우에는 뭐냐면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요. 이게 웅동 1지구가 뭐냐면 간척지입니다.
그러니까 간척을 해서 이만큼의 땅을 잡아서 여기를 이제 그 관광 특구로 개발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에게만 다 맡기면 그러니까 창원시가 갖고 있는 여기 경남이 갖고 있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같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업자가 이제 들어오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놓고 보면 이건 공공개발에 좀 가깝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원시가 34, 경남개발공사가 64%의 땅 지분권을 갖고 그 지분권 위에 개발 사업을 앉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공익 사업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골프장만 딱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개발 사업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상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실패했어. 현상 복원으로 가자. 이렇게 가든지 그게 아니면 그럼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서 기존에 있는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는 두 개가 다 안 된 겁니다. 그냥 골프장만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골프장만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크게 곤란함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우선하는 개발 행위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민간 사업자들, 특히 PF 사업자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토지목 바꿔놓으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나한테 이기야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용도 쉽습니다. 매입 비용도 낮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토지 용도가 바뀌면 그걸 다시 산지로 전환시킬까요? 아니면 농지로 전환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실제로 산지 개발의 목적으로 해서 가짜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서 3년 정도 묵혀놨다가 거기에 따른 펜션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생했던 것이 이제 합천군에서 관광호텔 먹튀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민간 사업 제안서를 냅니다. 이제 군수님이랑 만나서 그거 관련된 MOU를 맺습니다.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 정도 낼 테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시기마다 내가 대출을 땡길 건데 내가 대출을 땡기기에 여력이 별로 없으니 군에서 지급 보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합천군의 사례는 뭐냐면 그 지급 보증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대출받고 이 사람이 잠적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찾으려면 그건 민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민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급보증과 관련된 책임은 일단 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그걸 줘야 돼요. 네. 군이 은행에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환수하려면 그 개인에게 그 돈을 환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내가 그 돈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신 페이퍼를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도 있고 뒤에 보면 저희 동비철 소유형 확대개발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사업하고 일견 맞는 부분이 없어요. 동철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민자 사업도 그 뿐이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고 싶고 지금 요지는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리스크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넘어갈게요. 짧게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공동 출자 부분인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요것과 유사한 사례는 최근에 의정부시가 미국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실제 그 부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그거 첨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과 관련돼서는 사실 배포된 자료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만 타당성 분석과 관련돼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방문객, 즉 현재 얼마큼이나 방문객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의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역조사가 잘 됐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성 분석의 가장 근거인 수요 예측과 관련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건데요.
사실 요 방문객 분석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방문 대비 관광 유입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실제로 몇 명이 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요 비율이라고 하는 게 가짜 이게 방문객 수가 적어도 그 중에 관광객 비율만 높으면 이 비율은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은 어디서 오죠? 비율에서 오나요? 아니요. 한 명이라도 더 오는 데서 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서 가장 크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건 뭐냐면, 총 집계소라고 하는 검증된 요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1년 총 임기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데이터에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총 집계소가 다소 많고 요 내비게이션 정보가 다소 낮으면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다소 그런 경향성을 보이면 이건 그 자체의 편차를 측정해갖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집계소가 더 많고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총 임기수가 더 많아버리면 양주 같은 경우는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데이터를 쓰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양주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포천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교차와 관련된 분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각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하는 방식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평균하는 이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데이터가 만약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최소 최대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서 최소 3.6%에서 5.6% 정도가 되더라. 0.9에서 3.0%가 되더라.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줘야지 평균치 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두 데이터를 억지로 합산 평균한 거여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돼서도 좀 이거는 그 기본계획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과 숙박을 해서 관광지원 발달이 미비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로 미비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거는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속성상 쇼핑과 숙박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 장사만 해서는 성립되기가 되게 어렵죠. 특히 경기 북부권의 경우에는 이 쇼핑과 숙박, 특히 쇼핑의 경우에는 주거지 개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 간에 쇼핑 시설은 대부분 정주 인구들이 있는 주변에 발달하게 되어 있지 정주 인구가 별로 없는 데에는 쇼핑이 별로 발달하지 않죠. 비슷하게 숙박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숙박 요인이 있는데 중심일 거고 저는 그게 군부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군부대가 있을 때에는 지역의 숙박시설들이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있는 그것이 됐지만 만약에 그 배우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이 두 개가 부족하다? 실제로 이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평가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보는 거고요. 다음.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요건데요. 요 파란 점들이 숙박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소유산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거지나 내지는 다른 시설들이 있는 지역하고 이 숙박시설의 배치들이 좀 다르죠. 그러면 고민은 이런 거죠. 저기 일부분을 종합개발을 하면서 저기에 숙박시설을 지으면 2와 3에 있는 숙박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량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고요. 대부분 기존 수요를 당겨가는 방식으로 수요가 재편되거든요. 보통 지역개발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A에서 밥 먹었는데 야 저 B집 저 식당 새로 냈대. 그러면 여기서 먹던 걸 한번 저기 새로운 집에 가서 밥을 먹는 형태인 거. 관광 수요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수요보다는 기존 수요의 전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광지가 매력이 있어지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규 수요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존의 관광과 숙박이 이미 있는 요 자원들은 요 개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좀 관심이 갔습니다. 굳이 그럼 여기를 이용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음.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역 주민 설문조사라고 하는 저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요게 업종별 그래프에서 보듯이 특정 업종이 50% 정도 되는 지역 주민 조사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이건 차라리 그냥 상인조사, 주변 상인조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괜히 저런 표현 때문에 이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방법은 저도 이 설문조사 설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딱 한 부분이 걸립니다.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한 부분이 뭐냐면 동일한 사람이 소유산 유원지, 맛거리, 평화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별숲 테마파크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이용 만족도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은요 거기 그 관광지의 모든 시설을 다 도는 방식으로 관광을 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 보고 하나 찍고 오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관광지 앞에서 대면 조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0명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면 조사를 해서 뽑아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왜곡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200명이 모든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업체가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쪼개서 이 지역별로 이 숫자가 좀 달랐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가본 데가 어디입니까? 체크하고 그 가본 데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200명이 이걸 다 응답한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행정동과 법적동의 문제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향 조사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계 부록에 있는 설문지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요것과 관련돼서는 설문 문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이렇게 상인 조사나 내지는 저 200명 서베이한 조사의 데이터는 봤는데 별도로 또 했다는 요건 못 봤는데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질문이 성병 관리소라고 하는 정보만 제공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거 다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편향이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단어를 갖고 있는 시설이 흔쾌히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과거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 저런 식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 설명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거는 이 문항 자체로는 굉장히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철거도 철거지만 여기 보존 39%는 뭐냐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기 철거가 허수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보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 이름만 놓고 보면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시설을 지역에서 보존하자고 얘기했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문 문항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 계획이나 혹은 종합 계획은 원리상 놓고 보면 종합성과 그러니까 그 종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종합성이 있으려면 각각의 개별 계획들을 관통하는 어떤 거에 테마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어도 좋고 아니면 어떤 사업의 명이어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어떻게 개발 계획을 만드냐면 그 가운데 가장 거점이 되는 시설이나 혹은 거점 테마를 설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위 자연이라고 딱 붙이면 자연에
관광, 휴식, 보전, 교육 이런 걸 붙이는 방식인 거죠. 그게 기본 계획의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가장 황당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네. 왜? 진입 경로가 다 다르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것을 기본 계획으로 혹은 종합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연결되는 이쪽에서 관광객들을 모아서 배분하는 이것의 테마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것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도 되는 계획인 겁니다. 굳이 이것을 기본 계획으로 묶어놓고 할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기본 계획의 테마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그 TF 계획안도 봤는데 실제로 TF 계획안도 8가지 부문을 나열하고 있긴 하지만 개별 사업의 나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적 테마하고 실제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계획으로 묶기는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하고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개별 사업의 추진 주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 놓고 보면 별로 시차가 나지 않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거의 동시에 추진이 되거나 혹은 요 자연체류 요구는 공공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돈을 쓰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거의 사업이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 이게 이렇게 시차가 이렇게 안 나게 만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민자사업 바구니 있잖아요. 요 위에 3개,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요런 것들은 사실은 요 후단부로 가거나 아니면 요 교통 인프라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먼저 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아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개발 자원들이 묶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먼저 깔아놓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하자 이렇게 나와줘야 사업자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여기 이 계획에서는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계획들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이 기본 계획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결국 수요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돈이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면 수요 예측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 이 기본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 예측에서 틀렸습니다. 이건 전 자신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식이 뭐냐면 강원도에 있는 고석정 관광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임진각을 하나를 찍어놓고 마치 이 두 개가 소유산과 비슷한 유형이나 혹은 비슷한 규모의 관광지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고석정에 몇 명이 왔지, 임진각에 몇 명이 왔지를 추정해서 우리 소유산엔 이만큼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수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수요를 만든 방식이 기가 막힌 게요. 그냥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강원도 고석정이지? 여긴 역사자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선사시대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그 방식대로 되는 거고 임진각은 목적형 관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위 실향민들이나 내지 이런 목적형 관광이 훨씬 더 많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개냐라고 하는 질문이 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이거를 단순히 이 50%와 7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기초 대비로는 61%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광역 대비로는 5.1%가 소유산에 올 거다.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실제로 소유산의 방문객 데이터는 이미 국가 대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데 왜 구태여 다른 동네 관광 수요를 가지고 억지로 수요를 만들죠? 계산을 해봤더니 경기도 통계상 지금 2022년일 겁니다. 2022년 소유산 관광객이 한 10만 명입니다. 근데 기본 계획상으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배.
그러니까 이미 소유산에 얼만큼의 관광객이 오는지에 대한 실측 데이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고석종이나 임진각을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승수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소유산은 다른 관광자원이 없는데에도 10만 명 정도가 오니까 여기에 이것도 한번 붙여보면 플러스 얼마가 될 거고, 요걸 붙여서 잘 되면 또 플러스 얼마가 될 거여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수요 예측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실측 데이터를 무시하고 바로 추정치로 가버리면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 200만 명만 기억할 겁니다. 200만 명만 기억할 겁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넘겨주시죠. 다 넘겨주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끝까지 지금 들어야 아니 될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없다고 성병관리소에서 이렇게 논의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1시간 가까이 30분씩 들어야 돼요? 네,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아니 이게 이게 뭐? 오늘 제목이 관광지와 활용을 위한 개발 시 예측되는 사례 충치에서 앞에 여러 사례를 얘기했고 성공사례도 얘기하려고 아니 했는데 근데 잠깐 우리가 얘기하자. 성병관리소를 성공사례도 얘기하려고 출발하는 했는데 게 좋으냐? 끊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개발 사례에 하는데 관광개발 이거는 그때 철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고 나서 할 일이 사전에 약속이 돼 있던 거니까요. 아니 우선은 저 보시면 사전에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 지금. 우선은 우선은 저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데이터는 다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데이터에서 10만이라는 거는 그거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또 그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갖고 와서 지금 나열했는지를 그거는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니 근데 예. 사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믿냐고 하면 정부 데이터를 일단 믿어야죠. 그러니까 국가 통계, 정부 통계 DB에서 10만으로 나왔으면 일단 10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건 이견이 있을 수가 근데 없습니다. 그거가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지금 저희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좀 무사히 되는 거잖아요. 아유, 이따가 얘기해요. 근데 정말 죄송한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성병관리소의 존치와 관련돼서 소위 관광개발 계획의 정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관광개발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처럼 지금 당장 성병관리소를 철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논의보단 더 큰 계획을 먼저 논의하시는 게 맞다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없으면 복구하기 힘듭니다. 여기 넘겨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시고요. 이것도 뭐 잘된 사례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서 동시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앞서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가장 요지는 뭐냐면 이런 동시 방법이 성공하기 힘들더라.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말처럼 민재 사업이 되기도 힘들고요. 공공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 관광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더라.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일단 손에 잡고 있는 것부터 하셔라. 소유산 관광 자원들, 지금 있는 소유산 내에서의 관광 자원들부터 잘 정비를 한번 해보셔라. 목표대로. 거기에 있는 상인들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 박물관들, 이런 것들 어떻게 연계해서 일단은 소유산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만드시고, 이게 되면 그걸 보고 민자사업자들이 투자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이걸 철거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문화 자원이나 혹은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원들은요, 한 번 없어지면 복구가 힘듭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복 가능한 것들을 먼저 해야지 회복 불가능한 것들을 의사결정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제가 왜 산지를 골프장으로 먼저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땅은 산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든 거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요 부분 성병관리소 얘기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저 말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더 불러서 진지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묻고 그것을 확인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제안으로 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